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그 기출문제집 교재 382페이지의 22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받기 전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2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그 거래정보망의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000명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데 우리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요건이 한 5가지가 됩니다. 그 지정 요건 첫 번째가 바로 이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30인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할 것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숫자 위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랬는데 2번은 틀린 답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1,000명 이상 10개 이상의 시도 다 맞는 문장이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한다. 이것도 지정요건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갖춰야 될 컴퓨터 설비 용량입니다.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갖춰야 될 컴퓨터 설비 용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지정 취소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 취소 사유는 다 재량 처분의 성격을 띠도록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놨는데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험 문제를 구성하면서 지문 중에 하나를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을 끼워 넣기 때문에 항상 위반 시의 제재는 꼭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목에서는 위반 시의 제재에 관한 내용을 한 7, 8문들 중재에 끼워 넣기 식으로 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23번에 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우리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 이 거래정보망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정보 왜곡 방지 차원에서 의무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되고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를 해서도 안 되고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도 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 사유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까지도 한꺼번에 처리가 되어버렸죠. 3번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인데 이 경우에는 청문 대상이죠. 청문 대상이면서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또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출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계속 반복 출제되는 지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학습할 때 자꾸 반복해서 문장 위주로 정독을 해 두시면은 익숙해진 문장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억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땅의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땅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될 의무가 이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죠. 이 의무도 이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느냐 일반 중개 체결했느냐 관계없이 거래정보망을 가입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가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이 되죠. 마찬가지 시장정보 왜곡 방지 차원에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진 의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달리해서 384페이지에 자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놨는데
확인 설명 의무도 매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개 업무의 핵심적인 업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확인 설명 의무와 그 확인 설명서 서식의 작성 교부 의무를 이행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확인 설명 의무는 중개 의뢰받은 때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되는 업무고,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이행해야 될 의무죠.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를 구분해서 정리를 딱 하시면 편합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 주로 9가지죠.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확인 설명 의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의를 할 것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한다라는 점이죠.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은 종전법에서는 업무 정지 사유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제재를 좀 완화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이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답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가는 걸 제시해 준 이유가 바로 법 개정 상황을 반영해서 문제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3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도 확인 설명할 사항 9가지에 포함이 되는 거죠. 주의할 것은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된 조세를 설명하는 것이지 이전과 관련된 조세는 설명사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서도 함께 작성해서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설명서 4번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인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5번에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땅의 중개인을 소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없으면 말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도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사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의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 다음 2번에 확인 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거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은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인에게 해야 됩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는 그 확인 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는 거죠. 쌍방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거래 당사자라는 표현 자체가 쌍방을 의미하는 거죠. 4번에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무상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와 그에 위반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럼 이렇게 4번 지문이 판례 입장을 소개하게 된다면은 최근의 출제 경향에 따르면은 문제에 물음표 옆에 다툼이 있는 경우는 판례에 의함이라고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23회 기출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제위원회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또 아니면 출제 경향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 이게 다 출제의 기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기출 문제들 일부 문제를 보면은 현행 기준에 따르면은 이 신청거리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미 지나간 것이라서 우리가 그 점을 출제 경향 변화에 맞춰서 문제풀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5번에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 설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가는 것을 유도했지만은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확인 설명이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 다음 3번에 이 확인 설명이 곤란한 사항들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은 매도 의뢰인 임대인 측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만약 자료 제출에 불응하게 되면 그 불응한 사실을 설명하고 불응한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기재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들어 두자라는 거죠. 3번 문제에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놨는데 기업의 권리관계의 경우도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은 O 답항이 되겠습니다.
미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불응한 경우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직접 조사할 권한은 없고 불응한 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니은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디귿에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할 것이 아니라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면서 당해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함께 서명 및 날인하게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대표자라고 해서. 리얼에 부동산 유치권도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로서 확인설명사항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확인설명할 때는 등기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까지도 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민법에서 부동산 유치권에 관한 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이 4종류가 있죠. 1, 2, 3, 4가 권리관계 증명 근거로 제시하는 서면에는 지형도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지형도를 통해서 우리가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O 답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처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밑에 해설을 보시면 확인 설명할 사항 주로 9가지를 1번부터 9번까지 나열하는데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앞 시간에 공부했던 전속중개계약처 시 정보 공개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 출제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것처럼 확인 설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도 과거에 많이 기출됐지만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중개대상물의 종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만약에 토지이면 확인 설명할 사항적 범위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이런 걸 설명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법령상으로는 벽면 및 도배 상태가 기재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확인 설명 사항으로 처리해서 답을 찾는 것은 올바른 출제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4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이 설명서 작성에 관한 부분은 실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문 5개를 보면은 결국 법 규정에 근거해서 지문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 문제로 분류를 하는 거죠. 틀명으로 옳은 것을 쓰는데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확인설명서라는 형식으로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5년이 아니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할 수도 있죠. 불응한 경우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답항이네요. 상당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3번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날인이죠. 당해 중개인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마찬가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날인입니다. 4번에 공동중개를 한 경우라면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날인을 해야 되죠. 1인이 하면은 틀린 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1인이 다음에 서명 중간점 날인이라고 출제자가 표현을 했는데 아마도 확인설명서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를 그대로 복사뜨기 해와서 옮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4번 지문이 틀린 것은 중간점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1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식에 중간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밑으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과거의 법 규정상으로도 서명 중간점 날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판례에 따라서 서명 및 날인으로 법 개정시킨 경우거든요. 그런데 법을 개정하면서 서식의 중간점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서식상의 중간점은 밑으로 당연히 받아들이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중개가 완성된 후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데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일 때는 업무 정지 처분 사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지문이 끼어들어온 거죠. 5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없죠.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해두고 있고 더 나아가서 권장서식을 규정해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2번에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이 정한 기간 5년 동안 보존을 하게 돼 있죠. 3번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 정지 처분사에 해당합니다. 4번에 확인설명서의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회사항 9가지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 그리고 거래 금액에 관한 사항 그리고 권리 이전의 내용, 물건의 인도 시기 그리고 조건과 기한이 있을 때는 그 조건과 기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계약일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다음에 그 밖의 약정사항 그리고 거래 당시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이 필요적 기획사항인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5번에 분사무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라면은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죠. 함께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이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에 관한 것은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방금 나왔던 거죠. X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에 관한 표준이 된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번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2번이 O네요.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우리가 2번과 3번은 지문을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지만 법 규정상으로는 한 문장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걸 두 개로 쪼개서 지문을 구성한 거죠.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4번을 보존해야 되는 기간은 5년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땅에 중요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도록 확인설명서의 서명 및 날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와 관련해서 그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중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중 등록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소속 금지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사무소도 금지죠. 이중 사무소도 금지다. 그리고 이중계약서도 금지다라는 소리입니다.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다. 그런데 이 위반 시의 제재가 다 다릅니다. 이중 등록 금지는 절대적 등록 취소죠. 그리고 이중 소속 금지도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중 소속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중 사무소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중 계약서 작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래. 그런데 이 이중 계약서 작성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위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도 돼요. 이중 등록 금지 규정과 이중 소속 금지 규정, 이중 사무소 금지 규정은 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사유가 되는데 요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요 점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에 틀린 것은 1.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겠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당해 중개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는 그자도 함께 서명 및 날인이죠.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시된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나 현재 법령에서는 그 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는 빈 백지를 갖다가 꺼내서 거래계약서에 필요기획 사항을 포함시켜서 작성 교부에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임의적으로 보급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죠. 4번에 물건의 인도 일시도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획 사항이고 5번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마찬가지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획 사항입니다. 8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즉 필요적 기획사항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밑에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적 기획사항 9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1번부터 9번까지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해놨는데 결국 답은 2번이 되겠죠.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 4번 보존기간의 5년이라는 이 보존기간은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필요적 기획사항이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보존기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391페이지에 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내었습니다. 방금 8번 문제의 해설에서 9가지 필요기획 사항을 제대로 기억을 해뒀다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일, 물건의 인돌시, 권리 이전의 내용,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모두가 필요적 기획 사항이다라는 거죠.
10번에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원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했는데 이 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3년 했기 때문에 틀린 건 맞죠. 그렇다고 해서 그 3만 틀린 것이 아니라 원본 가는 것도 틀렸습니다. 4번을 5년간 보관하는 거죠. 원본은 매수인에게 교부가 되는 서면입니다. 두 번째, 거래 당사자가 원할 때는 매수인의 성명을 공란으로 둘 수 있다 해놨는데 거래 당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거래 당사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필요적 기회사항이 되는 거죠. 계약 당사자를 특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은 필요적 기회사항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정해진 서식도 없죠. 권장 서식을 만들어 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권장 서식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권장의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할 의무가 없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 O 답방이 되겠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3개네요. 3개. 11번에 관로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되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4번도 3년 동안이고 거래계약서 4번은 5년 동안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는 동안 3년 동안 5년 동안 이렇게 공부했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상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했으면 3년 이상을 보존해도 되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최소 3년은 보존해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 393페이지에 12번 문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를 우리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유일하게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밀 준수 의무 위반죄입니다. 바로 찾으면 되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그 1번은 3년짜리 형사처벌 사유고 2번과 3번 그리고 5번은 다 1년짜리 형사처벌 사유네요. 그 다음에 1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 아웃라인부터 잡아두는 것이 학습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3군데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 30조 1항이 있고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이 있는 겁니다. 그 1항은 아시죠? 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2항은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항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2항에서는 왜 무과실책이냐면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소 제공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의 성격이고 이 30조 1항에 따른 중개행위의 다른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과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이 잡혀지는 거죠. 그리고 이와 별도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15조 2항에는 소위 간주규정이라는 걸 두고 있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라는 간주규정이 있고 이 간주규정에 의해서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연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의 성격을 지는 거죠. 이렇게 3가지 측면의 책임이 근거가 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라면은 그 손해배상 여부에 관해서는 민법으로 별도로 따져볼 문제다 하는 거 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즉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했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즉 보정 설정에 관한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가는 것이 틀려버렸습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는 보정 설정을 해가 신고를 하는 것이고 중개가 완성된 때는 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보정 설정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2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정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겁니다.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하면 틀려버렸죠. 중개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고의 과실을 따지기 때문에 과실 책임의 성격이다 그랬습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회수 제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죠.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5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2항을 그대로 목사특위에서 지문에 제시한 거죠. 오답항입니다. 14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인데 보정 설정에 관한 내용도 시험 지문이죠. 기업, 지역농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때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보정 설정 기준 금액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1천만 원 이상의 보정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춰서 등록관청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지역농협만 1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허용 규정을 두고 있지 다른 특수법인의 경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준해서 2억 원 이상의 보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 없다 했기 때문에 틀려버렸네요. 30조 2항에 따른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디귿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는데 1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기억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번에 공인중개사 법령상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한 후에 보정 설정을 합니다. 언제 전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 다만 우리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이 보정 설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정 설정하는 시점이 정해지는 거죠. 사무소 개설 등록 후부터 등록증 교부받기 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업무 개시 전이면 틀림이 없거든요.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업무 보정 설정은 원칙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지역농협동조합의 경우도 보정 설정을 하되 1천만 원 이상으로 완화를 했을 뿐입니다. 3번에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정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정기간 만료 후 10월 이내에 다시 보정 설정할 것이 아니라 보정 설정의 효력이 단절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해 보정기간의 만료일까지 다시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4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정 설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제재인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죠. 그래서 4번이 오답항이네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는데 앞부분에서 14번에서 나왔던 출제 유형하고 똑같죠.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이 30일을 15로 고친다고 하더라도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제를 다시 가입해도 되고 공탁을 설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보정 설정을 유효하게 하면 되니까. 어찌됐든 이 지문은 15인데 31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백히 틀린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학습을 하고 397페이지 1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